세조 3년인 1457년 6월 21일 임금은 종묘에 나아가 전격적인 결정을 공포합니다. 죽은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를 서인으로 폐하고 그녀가 잠든 소롱을 파헤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세조가 내세운 명부는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저지른 반역죄에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과 남동생 권자신이 단종 복위 사건에 깊이 가담하여 처단되었으므로 반역자의 딸이자 누이인 현덕왕후 권씨 역시 왕실의 일원으로 남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왕비의 안식처를 허물라는 전례 없는 명령에 따라 관원들과 인부들은 경기도 안산의 와룡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능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자 현장의 인부들은 두려움에 떨며 작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능을 파헤치는 과정은 기록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소롱은 세종시대의 법식을 따라 거대한 석실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봉분의 흙을 모두 걷어내고 광중에 도달하자 집채만 한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석실의 뚜껑 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원들은 수십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굵은 밧줄을 걸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거대한 판석은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의 사관은 이때 기이한 현상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석실 내부, 즉 왕비의 관이 안치된 제궁 쪽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흘러나왔으며 이를 들은 인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다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석실을 열 수 없게 되자 관원들은 쇠도끼를 가져오게 하여 석실의 귀퉁이를 강제로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돌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고 석재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오랜 타격 끝에 석실의 한쪽이 부서져 나갔고 그 틈을 통해 거대한 지렛대를 밀어넣어 겨우 뚜껑 돌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석실 내부로 빛이 쏟아지자 16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붉은색 제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궁을 덮고 있던 비단 명정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붉은 빛깔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 적힌 현덕왕후라는 글자 또한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조심스럽게 제궁의 뚜껑을 열자 현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 안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은 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지 않았고 머리카락과 의복 또한 흐트러짐이 없어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죽은 왕비가 곧 눈을 뜰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왕명은 냉혹했습니다. 임금의 지시에 따라 관 안에 함께 묻혔던 보검과 폐물 그리고 각종 부장품은 현장에서 모두 수거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인부들은 밧줄로 제궁을 꽁꽁 묶어 지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관의 모서리가 바위에 부딪혀 일부 파손되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세조실록 8권에는 이 이후의 처참한 상황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현덕왕후의 시신은 더 이상 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관원들은 제궁을 수레에 싣고 안산 바닷가의 외진 모래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록에는 물가에서 멀지 않은 축축한 모래 구덩이에 제궁을 밀어넣고 흙을 덮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비의 신주는 종묘에서 강제로 철거되어 불태워졌고 소릉이 있던 자리에는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 누구도 이곳이 왕릉이었음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능을 지키던 성물들은 인근 사찰의 건축 자재로 쓰이거나 땅속 깊이 매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덤을 옮기는 이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형수인 현덕왕후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조카인 단종의 출생적 정통성을 근본부터 흔들고자 했습니다. 세조는 권씨라는 존재가 역사에 남는 것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세조실록 24권에 따르면 임금은 현덕왕후가
문종의 후궁에서 왕비로 승봉되었던 모든 기록과 절차를 부정하며 그녀를 조선의 정통 왕비 명단에서 영구히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시기 조정의 관원들은 임금의 의중에 따라 소롱 주변에 남아있던 미세한 성물 조각이나 흔적조차 철저히 파괴하여 인근 사찰의 보수용 자재로 내보내거나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권씨 일가에 대한 연좌제는 죽음 이후에도 더욱 가혹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미 처형된 현덕 왕후의 남동생 권자신의 처자식들과 친족들은 공신들의 집안에 노비로 분배되었으며 그들의 가옥과 토지 등 모든 생활 기반은 국가에 의해 정몰되었습니다. 안산의 바닷가 모래 속에 묻힌 제궁 주변에는 별도의 감시 병력이 배치되어 백성들이 그곳을 참배하거나 근처에 머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실록은 이러한 처결이 반역자의 가문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사견을 붙이지 않았으나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닷가 모래 속에 버려진 왕비의 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진 모래사장 위로 제궁의 끝부분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어부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접근을 꺼렸습니다. 왕실의 가장 높은 권위였던 왕비의 시신이 한순간에 바닷가 이물질처럼 취급받게 된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가혹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롱 사건의 결과로 단종의 정통성은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이후 50여 년 동안 현덕 왕후는 이름 없는 여인으로 바닷가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가 실현되면서 소롱 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종 8년인 1513년 임금은 마침내 소롱을 발굴하여 현능으로 이장하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실록은 당시의 발굴 현장을 사진을 찍듯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관원들은 매장 위치를 찾지 못해 초기 며칠간은 헛손질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조시대의 집행 기록에 남겨진 방위와 주변 지형 지물을 대조하고 당시 인부로 참여했던 이들의 후손들이 전하는 목격담을 종합하여 모래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m 이상의 모래와 진흙을 걷어낸 순간 집행 관원들의 눈앞에 붉은색 칠이 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현덕왕후 권씨의 제궁이었습니다. 중종실록 18권은 이때의 광경을 기이한 사실 위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습한 모래 속에 매장되어 있었음에도 제궁의 나무 재질은 부러지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했으며 관의 틈새로 바닷물이 스며든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열자 왕후의 안색은 소롱을 파헤칠 때와 마찬가지로 생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사관은 적고 있습니다. 조정은 이를 하늘의 조력으로 선포하고 현덕 왕후의 복권을 공식화했습니다. 안산 바닷가에서 구리시의 현능으로 향하는 제궁의 행렬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이장 예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원과 군졸이 흰색 소복을 입고 행렬을 호위했으며 연로한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5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왕후의 가마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현능에 도착한 제궁은 문종의 석실 바로 옆에 안치되어 마침내 부부가 한자리에 눕는 합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조시대의 비정한 정치적 보복은 56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롱 사건의 전 과정은 권력이 어떻게 죽은 자의 존엄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역사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산의 모래바람 속에 묻혔던 왕비의 기록은 이제 종묘의 신주와 현능의 웅장한 성물로 남아 조선 왕조의 잔혹함과 정의를 동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